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개시 의무. 개시 의무하고 보존 의무가 있는데 먼저 개시 의무, 보존 의무는 지난 시간에 했죠. 개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시 의무는 몇 등인지 등수, 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등록증 원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 사본이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을 때에도 원본이에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그냥 등록증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게 원본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하면 개정됐는데 옛날에는 원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게시한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왜 사본 게시했냐 처벌하려고 하니까 거기 원본 게시하는 말이 어디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본이라는 말 없어도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이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도 현실적으로 보면 게시해 놓았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가면. 그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할 의무는 없다고요. 단 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의무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입니다. 중개보수영수증이 아니고 보수요율표. 시도조례,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그 요율표 뭐 0.4, 0.5% 이런 거 게시해놨죠.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보증보험증권, 공제증서 이거 게시해놨잖아요. 보통 액자에 넣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보면 게시해놨잖아요. 이건 잘 해놨어요.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중개보수요율표를 잘 안 해놨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근데 지금은 법정보수도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개보수 영수증도 잘 게시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자격증 역시 원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이 경우에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하면 누가 처벌받습니까? 사장이 처벌받는다. 게시 안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다. 게시 안 하면 답은 사장이 처벌받아요.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해봤는데 사장 없을 때 제가 코팅까지 해가지고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코팅해가지고 벽에다가 게시해놨었어요. 붙여놨더니만 사장이 와가지고 저거 다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무하는 거기다 사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무 안 하려면은 뭐 싸우고 나오면 되지만 그 막판에 6개월 근무하다가 싸우고 나왔어요. 그만두려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게 뭐 하여튼 뭐 잘못한 거는 사장 잘못한 거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두려고 이제 싸우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마음대로 남의 사무실에 게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처벌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면 사장이 처벌받아요. 자격증 취득하고 현업에 나가서 제 밴드에 이렇게 글 올린 거 보면 그런 거 상처 많이 받았더라고요. 올해도 벌써 합격하고 나가셔가지고 자격증 게시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게시하지 말라고 하고 고용신고도 못하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용신고 안 해도 사장이 처벌받아요. 직원이 처벌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사랑 안 하고 그냥 정을 안 주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하지 말라고요. 그냥 마음 비워버리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위반시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게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사장이 처벌받는다. 직원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까지 있고요. 113페이지 표시 광고가 있는데, 자,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사무소 명칭 표시
근데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됐는데 중개사무소는 간판을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답은 안 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 간판 다는 거는. 유리창에 썬팅만 해놔도 돼요. 유리창에 그냥 누구누구 개업공개사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그래서 사무소 명칭은 꼭 간판을 달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중개, 성실부동산중개, 저는 로얄 공인중개사 사무소 했어 하나 옮겨가지고 로얄 두꺼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로얄이 좋더라고 없더라고. 또 같은 이게 해보니까 같은 동안에서 사무소 이름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두 개는 안 되더라고. 같은 동안에서는. 그럼 만약에 똑같은 걸 옆에서 예를 들면 뭐 대림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이런 이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통 그 아파트 이름이 많잖아요. 그 비슷하게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뉴 이편한 세상, 신 이편한 세상 이렇게 하면 또 된다고요. 아니면 또 대림 아파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림이나 이편한 세상이나 거의 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비슷하게 쓰면 돼요. 지금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옛날에 있다 없어지면서 상표권 등록을 해나가 지금은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개사무소도 그렇게 하니까 막 손님들이 헷갈려가지고 인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경남부동산, 경남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이름이 그건 경남부동산이에요. 경남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옆에다 신경남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린 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엉뚱한 데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그 똑같은 우리 법에는 없지만 등록관청에서 똑같은 이름은 같은 동안에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뭐 행운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다라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스바라시 이런 거 일본말, 중국말 해도 상관없다고요. 이 말만 들어가면 앞에 한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5개 광고물이라는 말이 5개 광고물이라는 말이 간판이라고요.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간판 안 달아도 된다. 다만 5개 광고물 간판을 달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되는데 달려면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성명은 적혀져 있고요.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까지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죠. 등록번호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간판에 전화번호는 적어야 된다.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어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돼요. 의무사항 아니라고. 왜? 알아서 잘 하는 거는 굳이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자꾸 뭐 국민들에게 의무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알아서 잘 하는 거는 굳이 하라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간판에 스스로 전화번호 잘 적는다고. 왜냐하면 손님 받으려면 전화 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굳이 법에는 의무가 없어요.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간판에는 전화번호 반드시 적어야 된다. X. 간판 달 필요도, 간판 달러 의무도 없고, 간판에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돼요. 간판 실명제예요. 실명. 성명만 적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위반했을 때 제재만 기억하면 되는데, 무등록자,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을 달거나 또는 명칭을 표시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성배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이 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고등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인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썼다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받으면 뭐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개업공개사들은 대부분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벌금 받거든요. 그럼 인터넷에 보니까 500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500만 원만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등록도 못 하잖아요. 3년간. 그 500만 원 어제 벌금형이 확정됐어요. 그게 바로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발품부동산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간판에다가 발품부동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대표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대표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장, 대표면 자격증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우리가 있죠. 그래서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는 분들은 대표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뭐 이사, 실장 이런 건 써도 상관없죠. 그 대표라고 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명칭을 쓰면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고 다른 명칭을 병기하는 것은 추가로 적는 건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놓고 그게 LBA 법률중개사 또는 컨설팅 전문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 컨설턴트, 뭐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예를 들면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쓰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개업공개사는. 그 옛날에는 간판에 글자 크기도 있었어요. 성명 크기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이름은 조그맣게 적어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옛날에는 글자 성명 크기가 뭐 간판의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엄청나게 이름 크게 적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제한은 없어요. 자율적으로 간판은 달 때 단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눈에 보이기는 해야 된다. 그 인식할 수 있는 게 몇 센치인지 그런 건 없어요.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개인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등록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5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허가번호, 등록번호는 적을 필요 없다. 옛날에 1999년 7월 1일 되기 전까지는 허가받았어요. 지금은 등록하죠. 그 간판에 보통 보면 밑에 등록번호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거는 적을 의무는 없다. 성명만 적으면 된다. 자,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그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되는데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예를 들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가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대상은 아니에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신 국가가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요것만 이름만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 앞으로 나올 게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은 행정절차법이고요. 예습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빨리 내면 20% 할인해 주죠. 우리 교통법규 위반해도 빨리 내면 20% 할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100만 원 받은 것도 빨리 내면 20% 할인해 줘요. 그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현업에 가서 빨리 내든지 아니면 늦게 내려면 이의신청 하든지
행정소송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빨리 내는 게 나아요. 이신청해도 우리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사진 찍혀가지고 하는데 그 이신청하면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잘 안 받아주죠.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차라리 내는 게 나아요. 억울해도. 과태료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는 그래도 그나마 업무정지보다는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 더 쉬운 편이에요. 자, 그래서 11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1번에 3가지 있다고 했어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인데 그 간판 철거 안 해도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합니다. 업무정지도 간판 철거 업무 없어요. 11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보고 있어요.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6개월이잖아요. 길어도.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 6개월 안에 다시 업무할 건데 간판 철거했다 뗐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간판 뗐다 달았다 하는데.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고요. 사무소 옮기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등록 취소 3가지만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113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미리. 맞습니다. 휴폐업은 미리 신고입니다. 니은은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 51번에 보면 첨부해야 되는 것, 제출해야 되는 거 51가지를 적어놨습니다. 51번 암기사항 51번에 있죠? 암기사항 51번 찾았습니까? 51번에 몇 번에 있어요? 51번에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 몇 번에 있나요?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 27번부터 28번, 29, 30에 휴폐업이 있죠? 암기사항 51번에 찾았어요? 예, 27번 51번에 27번에 보니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D급 등록관청이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휴업은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붙였다 하기가 힘드니까 안 해도 된다고 철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왜 문제를 풀어보냐 하면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감을 잡으라고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답을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113페이지 중개사물 표시 광고입니다. 자, 둘 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5개 광고물하고 표시 광고하고 똑같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헷갈려요. 이 표시 광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했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 이거는 간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대문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상가에다가 셔터 내려놓고 이렇게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딱 적어 놓은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표시 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5개 광고물은 똑같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헷갈리는데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라고요. 간판. 자, 그래서 표시 광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면 헷갈려요. 표시 광고는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명칭, 그 다음에 2번째 사무소 소재지, 3번째 연락처, 4번째 성명. 그 시험에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X죠? 5개 광고물은 간판이라고 했잖아요. 간판 실명제 해가지고 간판에는 성명만 들어가면 돼요. 표시 광고는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지나다니다 보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딱 붙여져 있어요. 전화해보면 누구예요? 주로 거의 99%가 개업공개사들이죠. 저도 처음에 충격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 건물주인 줄 알았어요. 임대인인 줄 알았어요. 전화해보면 전부 개업공개사예요. 개업공개사면 개업공개사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만약 건물주면 표시 안 해도 돼요. 건물주면 그냥 임대문의 해가 써붙여놔도 돼요. 건물주 자기 건물이면. 나무 건물을 하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는 이 네 가지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위반시 제재인데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뭐 컨설팅업자라든지 무등록업자 이런 사람이 임대문의 이렇게 광고를 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5개 광고물하고 표시 광고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한다. 그 임대문의 이런 거 할 때는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간판에는 네 가지 다 안 적어도 되고요.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의무사항은. 자, 그래서 115페이지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명칭에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다만 중개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되고요. 기출문제예요. 이게 개업공개사는 2번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죠?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요. 근데 알아서 다 간판을 달자는 광고하려고 알아서 잘하는 걸 굳이 뭐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업하기 싫으면 그냥 유리창에 썬팅만 해가지고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등록을 해보고 사무소를 이전해보니까 해주긴 해주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간판 달면 간판에 그 제 이름 나와 있는 거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간판 달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간판을 다 다니까 이제 사무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간판에 대표 이름 적혀져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등록관청으로 이메일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가.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사무소 나가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근데 확인을 아무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다 등록해주고 간판 달았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다 등록됐는데 뭐 안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2번 간판 안 달아도 된다.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뭐라고 했어요? 간판이라고 했죠?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표시 광고물에는 연락처를 적어야 되지만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 했죠? 의무사항은 간판 실명제. 이게 헷갈리는 게 5개 광고물하고 표시 광고물하고 두 개를 구분해야 돼. 둘 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만약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이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6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것,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라고요.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는 달라요. 일반인들은 이 매매계약 이런 것들을
중개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거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중개계약을 어떻게 해요? 집 팔려면 중개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또는 가가지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분 안에 끝나죠. 그렇게 중개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두로 주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다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팔아달라 했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전부 독점 중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다 내놓잖아요. 여러 군데. 그랬다가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를 한번 미리 보면, 중개계약의 종류를 보면 시험에는 중개계약의 종류가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유형이라고도 하면 되겠죠. 유형.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계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독점을 약간 변형시킨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중개, 그 다음에 공동하고 반대되는 게 단독중개, 그 다음에 순가중개, 정가중개, 정률중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률중개계약.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현업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같은 동료들, 같은 개업공개사들을 서로 못 믿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이유는 먼저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거짓말시키고 서로 개업공개사들끼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먼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리스팅은 미국에서는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독점 중개계약을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독점 중개는 뭐냐 하면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완전 배타적 권리,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독점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누가 계약을 체결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의뢰인 스스로 친구한테 팔아도 중개보수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 그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매물장 이게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걸려 있는 거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뜬구름 잡는 것만. 근데 거기 독점 중개 하는 나라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는 아예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나오더라고. 그 부동산에 대한 게 다 있어요. 데이터가. 집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건 저는 충격받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집주인 전화번호를 다 공개해 놓으면, 몇 동 몇 호 공개해 놓으면 그 직접 찾아가서 계약하고 중개보수를 안 줄 가능성이 높죠. 일반 중개니까 직접 찾아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평소 알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요. 근데 독점 중개를 맺었기 때문에 누가 계약을 하든지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전부 오픈한 거예요. 전화번호까지. 거래되면 무조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대요. 변호사 수임료 못 떼먹듯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대요. 관행상 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충격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했는데, 전속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독점하고 다른 점은 스스로 친구한테 팔았다,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속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전속 맺어놓고도 내가 알던 사람한테, 평소 알고 있는 이모한테 팔았다 이래버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개업공개사들이 팔기 위해서 광고비 이런 걸 많이 지출 안 하죠.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 제가 뉴스에 봤는데 미국의 개업공개사가 유럽에 브리핑 하려고 전속
전속 뭐지 그 비행기 전용기 타고 가더라고요. 매물이 4천억이더라고. 4천억. 4천억짜리 한 건 중개하면 중개보수가 8%예요. 한 400억, 300억 정도 중개보수가 나오니까 전용기 타고 유럽에 브리핑하러 가더라고요. 확인 설명하러. 그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비행기 표 끊는 거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는데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렇게 비용 지출할 수가 없죠. 광고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독점 중개라서 그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일반 중개하고 전속 중개 두 개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독점 중개라는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공동, 단독도 규정 없어요. 근데 2명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 중개라고 그래요. 혼자서 양쪽을 다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소개하면 단독 중개. 그럼 돈 많이 벌려면 여러분들은 단독 중개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공동 중개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시험에 나오면 뭘 활성화시켜야 바람직해요? 돈 많이 벌려면 단독 중개, 공동 중개 뭐가 바람직하냐고요? 공동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한 건 할 걸 공동하면 3건, 4건 하니까.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그 대리미 편한 세상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34평짜리 지금 할 사람 있는데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가능하냐 묻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끝이죠. 바로 옆에 중개업소도 다 나와 있어요. 매물이 저한테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똑같은 매물이 여러 군데서 올라와 있다고요. 바로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개업공개사하고 해버리고,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저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공동중개라도 하면 한쪽이라도 받잖아. 지금 매도인한테라도. 그럼 빨리 해가지고 여러 건 하는 게 낫겠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한 건도 못 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중개 활성화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공동중개가 활성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남은 물건 빼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직도 토지 같은 거는 공동중개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토지 같은 건 한번 데리고 가버리면 혼자서 자기가 직접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의뢰인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지는 뭐 CCTV도 없고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중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공동중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고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업에는 단독 중개하면 양타 쳤다 이런 말하고, 공동 중개하면 단타, 반타, 또는 인천에서는 어떤 개업공개사가 저보고 오늘 쪽 한 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쪽이 한쪽만 했다 이 뜻인가 봐요. 한쪽만 했다. 그럼 중개보수 양쪽 다 받은 게 아니고 한쪽만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순가 중개, 정가, 정률이 있는데요. 순가는 뭐냐면 먼저 의뢰인이 의뢰 가격을 제시합니다.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이런 말을 써요. 현업에서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개업공개사 수수료 먹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보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 사례, 증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X입니다. 당연히 위반 아니에요.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라고. 법정보수를 받기로 약속만 하면, 미수에 거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살인 미수도 미수범도 또한 갖다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실제 수령하지는 않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위반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문 규정이 있는 건 2개밖에 없다고, 전속하고 일반. 명문 규정이 없는 건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정가,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이건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시험에. 가장 높은 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건 순가중개.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높게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가는 뭐냐면 한 건 하면 일정한 금액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양권은 정가중개가 간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 원 달라 이렇게 많이 해요. 말을. 서울 같은 데는 뭐 200, 300 달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원래 법정 보수는 분양권인 경우 시험에 나오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곱하기 요율이거든요.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 1차 중도금 들어갔으면 그 들어간 상태에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고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관행은 거의 1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 서울에는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게 정가 중개라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라고. 정률 중개는 뭐예요? 일정한 퍼센트입니다. 0.9%, 0.5, 0.4 이게 정률이죠. 우리 법령에는 정률 퍼센트를 규정하고 있어요. 일정한 금액. 근데 뭐 0.9인데 0.9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금액. 그럼 정가가 되겠죠. 서로 약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11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암기사항 10번에 보면 제가 물가 수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가 수준. 암기사항 10번에 밑에 보면 물가 수준이 뭐냐면 물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11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가가 뭐예요? 거래 예정가격. 수가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준이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117페이지 양가로 3번. 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앞에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 법정서식이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이게 법정서식이에요. 법정서식이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중개계약 서면화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이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119페이지 보면 이게 법정서식이에요. 119페이지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뭐라고 돼 있어요? 메뉴의 제목에 보니까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행규칙 별지 14호잖아요. 시행규칙이니까 법령에 있는 거잖아요. 법정서식이라고요. 앞에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었습니다. 이게 법정서식이고요. 119페이지 법정서식을 보면 1번 의뢰 의무사항 동그라미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동그라미 2개만 하십시오. 이 2개만 전속중개계약서와 다르고 나머지는 전속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1번 의뢰 의무사항 보면 갑을관계 누가 갑이에요? 우월적 지위가 갑, 우리 갑질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 되겠습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면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의뢰인이 이겨요. 저도 제가 아파트를 팔면서 충격적인 걸 목격했는데 자격증 없는 실장이 그 의뢰인 저 반대편 의뢰인이 뭐라고 하냐면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 중개보수 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10% 부가가치세 더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가가치세 받는 데가 어딨냐 하니까 모르면 조용해라 2년 전년 하면서 막 실장이 그 의뢰인한테 그 싸우더라고. 제가 의뢰인 바로 민원 제기해버려요. 그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간이가세 사업자더라고. 간이가세 사업자는 원래 부가가치세 못 받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의뢰인하고 싸우더라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알면 중개 못하겠어. 다 알면. 저 같으면 그런 거 알면 부가가치세 초과해서 받으면 그 1년 이하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간이가세 사업자가 받으면 일반가세 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무조건 종속적지입니다. 을은 중개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의뢰인입니다. 방가로 1번에 보면 갑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지금 매물 내놓으려면 한 3만 원, 매물 등록하려면 개업공개사한테 내놓으려면 한 3만 원씩 미리 내고
나중에 중개보수 줄 때 그 빼고 주더라도 돈을 3만 원 아니면 만 원이라도 돈 내라고 하면 여기저기 안 내놓겠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독점중개 도입하자고 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독점중개 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무능한 개국공개사한테 독점을 주는데 그래도 안 하고 다른 데 내놓지도 못하게 하면 국민들이 피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개국공개사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독점중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일견 맞는 말이죠. 능력도 없고 전혀 못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놓고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없고 다른 데 내놔도 무조건 중개보수 줘야 되고 이러면 문제는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요 두 개만 전속중개계약하고 다르고요. 3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적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보면 이것도 똑같은데 전속중개계약서하고 방가로 1번에 보니까 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해야 되고 방가로 2번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시험에는 보험 가입한 만큼만, 예를 들면 보험을 1억 가입하잖아. 우리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손해 7억 입혔으면 1억만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6억은 자기 돈까지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돼요. 그 밖의 사항 6번에 보면 이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뢰인하고 개국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또는 날인합니까? 또는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날인이나 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도장 찍거나 서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118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물가 수준이 아닌 거예요. 1번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3번 거래 예정 가격 물가, 4번 중개 보수 수, 5번 수준 준수사항. 답은 2번이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아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이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직계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이나 모두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했는데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3월은 43번에 있습니다. 3월은 암기사항 43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3번에 보면은 4번, 3번에 있죠?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유효기간 표준서식, 3번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3월. 우리 119페이지 교과서 119페이지에 보면 3번에 유효기간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죠? 시험에 3개월인데 6개월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입니다. 전속도 3개월 안에 팔아야지 3개월도 아니고 뭐 3년 동안 계속 자기만 전적으로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내놓지도 못하게 하면 불합리하죠. 그 3개월 안에는 팔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른 중개업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속중개계약도 예를 들면. 그래서 3개월의 유효기간이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이나 똑같다. 120페이지 보시면 인터넷에
밴드 같은데 질문 올린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은 매도, 임대 의뢰인하고만 가능하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 소식에 보면 120페이지 메뉴에 1번에 보면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밑에 박스에 권리 취득용이 있죠? 권리 취득하려는 매수인하고 임차인하고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은 집 좋은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잘 안 하고 그냥 월세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버리죠. 거의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하고만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매수인, 임차인하고도 중개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 전세 물건이 별로 없는 경우는 전세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전세가 귀한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임차인, 매수인하고도 가능하다는 거. 거기에 한번 보면 120페이지 권리 이전용을 보면은 소유자 및 등기 명인이 있습니다.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요. 만약에 소유자하고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는 누구하고 계약 체결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소유자하고 등기 명인이 다르면 답은 소유자하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를 보면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도 하고 은행 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등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 여기 서식에는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물가 수준, 법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필요적 대상으로 적으라는 말 없죠? 그래서 약간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 금액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를 하면요. 중개 의뢰 금액 이것도 문제예요. 입법의 불비예요. 앞에서 물가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에 정작 서식에 가면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적는다고요. 의뢰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호가예요. 호가. 입지 재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받고 싶어서 그게 호가라고요. 보통 비싸게 부르잖아요. 호가는. 근데 시세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서식에는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다. 입법의 불비라고요. 지금 법하고 시행규칙하고 모순이라는 이야기예요. 의뢰 금액을 적는다.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용에는 보니까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어디에 예를 들면 뭐 대전역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희망 지역, 희망 물건, 희망 가격 이런 걸 기재한다고요. 취득 의뢰인하고는. 자, 이제 중요한 게 12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인데 전속 중개계약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